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1쪽에 51번 통화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51쪽에 51번 보시면 다음 중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영 목표는 이렇게 돼 있죠? RP금리, MBS금리, 콜금리,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중시 방식으로 바뀌면서 초단기 금리인 콜 금리를 운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 금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콜 금리라는 것은 금융기관 상호 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 대체인 콜에 대한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통화 정책 효과입니다. 통화 정책 효과. 통화 정책 효과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 확대 통화 정책이죠. 그래서 경기가 팽창되는 거죠.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요.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긴축 통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는 겁니다. 유동성 효과로서 통화 공급이 증가가 되고 초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득이 증가가 됩니다. 소득이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피셔 효과입니다. 피셔 효과. 물가가 상승하죠.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돼. 다시. 그러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함정. 우리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유동성 함정과 관련해서. 이자율이 아주 낮게 돼. 이자율이 내려갑니다. 이자율이 아주 낮게 되면 화폐 보유 기회비용도 낮게 떨어집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 정책 효과를 간단히 하나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51쪽에 51번은 정답 3번이었어요. 콜 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간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받는 시장이에요. 자, 53쪽에 넘어갑니다. 53쪽 52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재정 정책의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어요. 경제 안정화, 재정 정책의 목표죠? 재정 정책의 목표. 요거는 첫 번째 경제 안정이 있는 거죠. 경제 안정. 그래서 지금 53쪽에 52번은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고르시면 안 되죠. 2번 효율적인 자원 배분. 효율적인 자원 배분도 재정 정책 목표에 들어갑니다. 3번 공평한 소득 분배. 공평한 소득 분배도 재정 정책 목표에 들어갑니다. 4번에 완전 고용도 재정 정책 목표에 들어갑니다. 완전 고용도. 그 다음에 5번에 조세 수입 극대화.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조세 수입을 극대화한다. 이거는 재정 정책의 목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3번 넘어갑니다.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관광객이 늘어서 여행수지 흑자가 났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2번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보유 외환을 매각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죠. 3번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었다. 수출이 늘어났대요.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요, 이때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답 3번이에요. 4번. 경기 회복 기대로 외국인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5번. 국내 외환은행 지점에 원화 XX를 위해 외화를 차입하였다. 아니죠. 환율 상승, 원화 절하는 수출 증가, 수입이 감소가 되는 거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는 언제요? 환율 상승이죠. 환율 상승. 환율 상승, 뭐야? 그렇죠. 원화 절하. 원화 절하. 원화 절하.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응?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환율이 인상된다는 거예요. 환율 절상은 원화 가치 하락이고 평가 절하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54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동성 함정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화폐 보유 기능이 떨어지고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제는 통화정책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유동성 함정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래요. 그러면 유동성 함정과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그림을 확인했고 요 그림을 보시면 정부 지출의 증대는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가 0이 되므로 정책 효과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정부 지출의 증대는 정책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학파의 유동성 탈출율은 케인즈인데 1번을 얘기하는 거죠. 1번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의 효과는 소비가 부의 함수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이론이다. 우리 간단히 확인을 했고요. 54번에 1번 고전학파의 유동성 함정 탈출 이론은 소비가 부의 함수가 아니라 틀렸죠. 소비는 부의 함수라고 하는 거죠. 소득의 함수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2번 통화 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의 하락을 유발하고 금융 및 실물 자산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현상을 불로 소득 효과라고 한다. 맞죠? 3번 불황화에서 물가 하락으로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 현상을 피구 효과라고 한다. 피구 효과 맞죠? 5번 명목 통화 공급의 증가가 부의 증가를 가져오는 현상을 실질 잔고 효과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고전학파의 부의 효과는 소비가 부의 함수라는 가정하에 도출된 이론이므로 54번은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어서 55번 넘어갑니다. 다음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 지수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GDP 디플레이터죠.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이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죠. 뭐가? GDP 디플레이터가. 정답 2번이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가장 넓은 의미의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고르셔야 돼. 이어서 55페이지 56번으로 넘어갑니다. 기업가의 판단, 예측, 계획 등을 설문조사하여 결과를 지수한 경기 지표는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BSI죠. BSI. BSI가 뭐죠? BSI. 요거는요, 기업 설문조사죠. 기업 설문조사. 기업 설문조사. 기업 설문조사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 다음에
CSI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거는 소비자 설문조사예요.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요거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소비자 동향지수를 파악하는 거죠. 소비자 동향지수. 그래서 정답은 기업 설문조사는 BSI.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7번 넘어갑니다. 57번. 55쪽에 57번이에요.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은행은 예금 신탁을 받아 자금 소유자에게 대출해주는 업무를 주로 취급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종합금융회사는 예금과 대출, 단기 금융 업무, 리스, 증권투자 신탁, 증권투자 신탁이죠. 유가증권 회사채 발행, 주선 업무 등을 주로 취급한다. 종금사는 예금과 보험 업무를 제외하는 거죠. 종금사는 자, 종금사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 안 하는 거예요. 예금. 보험 업무 안 하는 겁니다. 보험 업무 안 하는 거예요. 자, 감기 기운에서 기침을 재채기를 2번이나 했네요. 양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55쪽에 57번 하고 있죠? 57번에 3번. 상호저축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이다. 맞죠? 4번. 사금융회사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 맞죠? 5번. 우리나라의 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하고 있다. 맞죠?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종합금융회사는 예금과 보험 업무 안 하는 거예요. 예금 업무, 보험 업무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5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맞죠? 포함되죠. 맞죠? 2번 조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 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 간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3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도 취급한다. 맞죠? 4번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의 법적 기반을 둔 제도금융이다. 맞죠? 5번 서민 및 소규모 기업에서 금융 편의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그거는 상호저축은행 얘기하는 거죠. 자, 상호저축은행 문제가 많았죠. 상호저축은행이 바로 지역서민 금융기관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신용협동기구는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만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의 특징이 아닌 거. 1번 자산의 현금화 증권에 기초한다. 맞죠? 2번 발행 주체의 신용도에 근거한다. 틀렸죠? 발행 주체 신용도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더 높은 증권의 발행 가능 특성에 근거하는 겁니다. 2번 틀렸어요. 3번 자산 보유자와 자산 신용도를 분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맞죠? 4번 신용 보강 장치를 통하여 자산 유동화 증권의 신용도를 제고하는 방법이 있다. 맞죠? 5번 신용 보강 방법에는 자산 자체 신용 보강과
외부 보강 방식이 있다. 맞죠? 2번만 틀렸어요. 자산 유동화 증권의 특징은 발행 주체 신용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증권의 발행 가능 특성, 현금 흐름 및 보강 절차. 거기에 더 높은 신용도를 지니는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특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어서 60번 넘어갑니다. 환금성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이 아닌 거를 고르래요. 1번 MMDA. 이거는 환금성이 높죠? 단기 금융상품이죠? 2번 단기 금전 신탁. 이건 환금성이 높죠. 3번 RP. 이것도 환금성이 높죠. 4번 CMA. 이것도 환금성이 높은 거죠. 5번 폐쇄형 뮤추얼 펀드. 이거는 환금성이 낮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금융상품이에요. 정답 5번입니다. 그래서 57페이지 보시면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어요. 자, 뮤추얼 펀드 57페이지 중간 부분에 2번 보시면 맨 끝에 장단점 나와 있어요. 57쪽에. 법률상 독립된 회사라는 점에서 계약형에 비해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뮤추얼 펀드가. 그 다음에 도대체 맡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는 계약형 투자 신탁과 비교할 때 뮤추얼 펀드는 자산 운용의 투명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고, 자산 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계약형에 비해서 운용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단점 간단히 파악을 하셨어요. 자, 58페이지 넘어가시면 뮤추얼 펀드의 종류, 개방형, 폐쇄형 펀드, 개방형 펀드, 준 개방형 펀드 나와 있어요. 58페이지 박스 해설안에 네모 안에 7번 준 개방형 펀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되지 않아서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대요. 예를 들면 3개월이 지나면 투자한 금액의 50%를 사고 팔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투자 금액 전액을 사고 팔 수 있게 한 거래요. 자, 이어서 61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다. 맞죠? 개인 1인당 총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2번 예금자 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맞죠? 3번 예금자 1인이라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법인도 대상이 될까요? 법인도 대상이 되죠. 맞는 겁니다. 4번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맞죠? 5번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다. 틀렸죠? 종류별, 지점별 아니에요. 동일한 금융기관 내 한 사람이 받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에게 59페이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우리 저축은행 몇 개가 영업정지가 돼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죠. 자, 60페이지 넘어갑니다. 60쪽 넘어갑니다. 다음 중 예금 보호 상품인 것은 1번 위아신탁 보호상품 아니죠? 수익증권 보호상품 아니에요. 퇴직신탁 보호상품이죠? 변액보험 보험상품 아닙니다. 보호상품 아니에요. 기업보험 보호상품 아니에요. 여기서는 퇴직신탁이 예금 보호상품에 해당하므로 정답 3번입니다.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총액이 종류별, 지점별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62번은 정답
63번이었습니다. 자, 63번으로 넘어갈까요? 63번. 63번 넘어갑니다. 자, 보대상 금융상품 있죠? 이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해설을 확인하시고. 자, 61페이지 61쪽에 63번 넘어가시면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원금 및 수익에 대해 보장할 의무가 없다. 맞죠? 2번 계약관계인 예금자와 은행의 양자관계이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은 고십니다. 고객. B 어디에 은행에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위탁. 위탁. 그리고 계약 관계인 고객은 위탁자고 여기는 위탁자고 은행은 뭐가 돼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C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 고객입니다. 이분이 지정한 분에게 주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느냐? 제3자에게 지급하는 제3자 약관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버려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계약관계는 예금자와 은행의 양자관계다. 그럼 틀려요.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3번 운용 방법은 신탁계약 및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맞죠? 4번 이익분배는 실적 배당을 지급한다. 맞죠? 5번 금전신탁은 운용 방법에 따라 특정 금전신탁과 불특정 금전신탁이 있다. 맞죠? 그래서 신탁은행에 위탁자가 맡긴 돈을 신탁계약에 따라 운용하고 그리고 만기에 원금과 운용이익금을 나의 아들에게 주어라.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63번에 2번 맨 끝에 양자한 게 틀렸습니다. 자, 62쪽으로 넘어갑니다. 62쪽 넘어가시면 64번 문제입니다. 64번 문제. 거기 보시면 다음에 유동성 예금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저축 예금의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다. 맞아요? 틀리지. 개인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개인으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틀렸어요. 2번 가계 당좌예금은 이자가 지급된다. 맞죠? 3번 별단예금은 업무 처리 편의상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과정이다. 맞죠? 맞습니다. 4번 가계 당좌예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맞죠? 5번 MMF 상품 이건 뭐죠? 머니 마켓 펀드죠?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맞죠? 따라서 저축 예금의 가입 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럼 틀려요. 개인으로 제한되어 있거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제 10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